밤하늘을 찢을 듯이 퍼붓는 빗줄기가 기차역의 낡은 지붕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바람이 플랫폼에 내린 승객들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박미숙은 회색 목도리를 턱 끝까지 끌어올리며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잘 다려진 정복을 입고 부관의 호의를 받으며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겠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남루한 행색의 중년 여성에 불과했다.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 본부 작전사령부의 삼성 장군이라는 무거운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최전방 예하 부대에 배치된 딸을 만나러 온 평범한 어머니로서 이 낯선 땅을 밟았다. 역 광장으로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군인의 절도 있는 보폭 대신 삶에 지친 갱년기 여성의 느릿하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낡은 가죽 가방을 움켜쥔 손등에는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짐짓 어깨를 움츠리며 택시 승강장 쪽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미숙은 그 시간마저도 주위의 동태를 살피는 기회로 삼았다. 이곳은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 특유의 경직된 공기와 유흥가가 섞인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군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워 보였다. 그녀의 직감은 이 도시 전체가 무언가 억눌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감지했다. 간신히 잡아탄 택시의 내부는 담배 냄새와 습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만, 미숙은 내색하지 않고 뒷좌석 깊숙이 몸을 묻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비에 젖은 미숙의 모습을 힐끔거리더니 이내 흥미없다는 듯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퉁명스럽게 목적지를 물었다. 그녀가 딸이 복무하고 있는 제7보급 대대의 위치를 말하자 기사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 비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산전수전을 겪은 그녀의 본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예감을 경고하고 있었다. 택시는 빗길을 뚫고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기사는 침묵을 지키다가 정막이 어색했는지, 아니면 이 초라해 보이는 여성에게서 어떤 가십거리를 기대했는지 슬쩍 말을 걸어왔다. 그는 이 지역 부대들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사고도 많고 말도 많다는 이야기를 횡설수설 늘어놓았다. 특히 미숙이 가려고 하는 보급 대대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여자 혼자 면회를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고 핀잔 섞인 우려를 표했다. 미숙은 그저 걱정 많은 어머니인 척 연기하며 딸이 걱정되어 무작정 올라왔다는 말로 기사의 의심을 피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이었고, 위병소의 불빛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숙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려서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거센 비바람은 금세 그녀의 바짓단을 축축하게 적셨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앳된 얼굴의 병사들은 늦은 시간에 찾아온 민간인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규정상 면회 시간이 지났음을 딱딱하게 고지하며 그녀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미숙은 애원하듯 사정하며 당직 사령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해 보여서 병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결국 한 병사가 인터폰을 들고 상황실에 보고하는 동안 미숙은 위병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부대 내부를 유심히 관찰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막사들이었지만, 훈련된 그녀의 눈에는 허술한 경계 태세와 병사들의 기강 회의가 적나라하게 들어왔다. 초병들의 군화 상태는 불량했고,
위병소 내부의 정리정돈 상태 또한 엉망이었다. 지휘관의 성향이 부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이런 사소한 징후들은 이곳의 지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딸인 이지은 중이가 전화 통화에서 왜 그토록 말을 아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았다. 잠시 후 빗속을 뚫고 우비를 입은 한 장교가 위병소 쪽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미숙은 한눈에 그가 자신의 딸 지은임을 알아보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씩씩하고 당당했던 임관식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차다고 창백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초췌함은 더욱 강조되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가움보다는 당혹감과 걱정이 앞선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느냐고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미숙은 딸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저 보고 싶어서 왔다는 평범한 말로 지은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단지 추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미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은은 계속해서 위병소 안쪽을 힐끔거리며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엄마가 여기 온 것을 누가 알면 안 된다는 둥. 빨리 근처 숙소로 이동하자는 둥횡설수설하는 딸의 모습은 미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부대 앞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미숙의 눈매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두 사람은 부대 근처의 허름한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방 안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지은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 보였다. 제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딸의 손목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손톱 주변은 불안할 때 물어뜯는 습관 때문에 거칠게 일어나 있었다. 미숙은 가방에서 챙겨온 반찬통과 과일을 꺼내놓으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집안 이야기를 꺼냈지만 지은은 좀처럼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로 향했고 진동이 울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나 훈련의 고됨에서 오는 반응이 아니었다. 미숙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딸의 손에 쥐어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군 사령관으로서 수많은 부하를 다루어 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계급을 내려놓고 오직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갔다. 지은아, 무슨 일 있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봐. 미숙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거대한 공포가 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지은의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지은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전화기를 집어들지도 그렇다고 끄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미숙이 화면을 흘끗 보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뜨고 있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직속 상관도 아닌 누군가가 부하 장교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미숙이 대신 전화를 받으려 손을 뻗자 지은은 황급히 전화기를 낚아채며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 걸려온 전화라며 애써 변명했지만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미숙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지금 당장 진실을 캐묻는 것보다 딸이 느끼는 공포의 실체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오늘은 늦었으니 어서 자라며 이불을 펴주었고
지은은 도망치듯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미숙은 잠들지 않았다. 딸이 등 뒤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가 쏟아지는 부대 쪽을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그곳에는 분명히 딸을, 그리고 아마도 다른 여군들까지 괴롭히고 있는 악의적인 존재가 숨어 있을 것이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미숙의 머릿속에서는 냉철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부터 당장 이 작은 마을과 부대 주변을 탐문하며 딸을 옥죄고 있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35년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적과 싸워 이겨온 그녀였지만 이번 싸움은 그 어떤 전투보다도 치열하고 잔혹할 것임을 예감했다. 자식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며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타올랐다. 미숙은 가방 깊숙한 곳, 비밀 주머니에 넣어둔 자신의 신분증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세 개의 별이 새겨진 그 신분증은 최후의 순간에 사용될 강력한 무기였지만 지금은 철저히 숨겨야 할 비밀병기였다. 적들이 방심하고 자신을 그저 힘없고 외로운 중년 여성으로 착각하여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그녀는 완벽한 위장을 유지할 것이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장의 포성처럼 들려왔다. 박미숙, 아니, 지은이 엄마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은은 아침 점호 때문에 일찍 부대로 복귀해야 했고 미숙은 딸을 배웅하기 위해 모텔 밖으로 나왔다. 부대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은은 계속해서 주위를 살피며 불안해했다. 버스가 도착하고 딸이 올라타려는 순간 검은색 렉스턴 한 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그들 옆을 지나갔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선글라스를 낀 중년의 남자가 지은을 향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시선은 이내 미숙에게로 옮겨졌고 끈적하고 불쾌한 눈빛이 미숙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지은은 그 차를 보자마자 몸을 굳히며 고개를 숙였고 미숙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계급장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거만하게 턱을 치켜든 자세, 상대를 물건처럼 평가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그가 뿜어내는 악취나는 권위의식. 그자가 바로 딸을 괴롭히는 원흉임이 틀림없었다. 차는 유유히 위병소 안으로 사라졌고 지은은 도망치듯 버스에 올랐다. 홀로 남겨진 미숙은 멀어지는 검은 차의 뒷공무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적의 얼굴을 확인한 이상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칙칙한 회색빛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박미숙은 낡은 우산을 쓴 채 부대 인근의 상가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곳은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과 술집, 그리고 군장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만 활기보다는 쇠락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단순히 산책을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공기를 읽고 정보의 조각들을 수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거리를 지나는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경직되어 있었고 상인들조차 군용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미숙은 허름한 국밥집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주머니들의 수다와 옆 테이블 병사들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국밥집 안은 점심시간이 되자 외박을 나온 병사들과 면회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그 소음 속에서 미숙은 유의미한 단어들을 걸러내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나누는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대대장이 어제 또 회식 자리에서 여군 하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병사들의 대화 속에서 최태식 중령이라는 이름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었고, 그가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미숙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국물을 들이켰다. 식사를 마친 미숙은 계산을 하고 나오며 식당 주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부대 분위기를 떠보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미숙을 그저 딸 면회 온 평범한 아줌마로 여기고 채채씀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최근 들어 부대 간부들이 이 근처 술집에서 외상값을 떼어 먹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졌지만 헌병대조차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대대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 유지들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미숙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군 부대가 유착된 거대한 카르텔의 문제였다. 오후가 되자 미숙은 딸에게 전해줄 생필품이 있다는 핑계로 부대 위병소 옆에 위치한 면회실을 찾았다. 그녀는 일부러 촌스러운 꽃무늬 스카프를 메고 어수룩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딸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때 어제 빗속에서 보았던 검은색 렉스턴 차량이 면회실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정복 차림의 중년 장교였고 그의 어깨에는 무궁화 2개가 박힌 중령 계급장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병사들이 입을 모아 저주하던 최태식 중령임을 미숙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부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더니 우연을 가장하여 면회실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최태식은 유리창 너머로 혼자 앉아 있는 미숙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마치 부대 시설을 순찰하러 온 지휘관처럼 위장했지만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미숙의 전신을 훑고 있었다. 미숙은 당황한 척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최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대대장이라고 소개하며 지은이의 어머니가 맞느냐고 물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대를 얕잡아 보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미숙은 최대한 공손하고 주눅든 목소리로 딸을 잘 부탁드린다고 대답했다. 최중령은 미숙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털썩 주저앉더니 친절을 가장한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다며 남편분은 같이 오지 않으셨느냐고 은근슬쩍 가정사를 물어보았다. 미숙은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가 원하는 대답을 던져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눈가를 훔치는 시벳을 하며 남편과는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힘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순간 최태식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것을 미숙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사냥감이 덫에 걸렸다고 확신한 맹수처럼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더욱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이가 부대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치 자신이 큰 은혜를 베풀어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는 딸의 인사 고과나 장기 복무 심사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미숙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미숙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발 딸을 잘 봐달라고 손을 모아 빌었고 최태식은 그런 미숙의 손등을 위로한답시고 슬쩍 덮어주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고 불쾌하게 뜨거웠지만 미숙은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참아내며 손을 빼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장군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이든 바칠 준비가 된 약한 어머니를 연기해야만 했다. 최태식은 미숙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면회 실은 답답하니 자신의 집무실이나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서 지은이의 장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미숙이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이것이 다 지은이를 위한 일이라며 압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재촉했다. 미숙은 못 이기는 척 그를 따라 나섰고 두 사람은 부대 앞에 한적한 카페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적막했고 최태식은 마치 데이트를 나온 연인처럼 굴며 미숙에게 비싼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해 주었다. 커피가 나오자 최태식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지은이의 군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과시했다. 그는 미숙의 외모를 칭찬하며 나이에 비해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식의 뻔한 수작을 늘어놓았다. 미숙은 그의 역겨운 찬사에 수줍은 척 미소를 지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범죄 프로파일링하듯 분석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성희롱범을 넘어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하는 것에 중독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최태식은 미숙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지은이 문제 외에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미숙의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이 챕터의 제목과도 같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사모님, 남편도 없이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만약 밤마다 그 외로움이 견디기 힘드시다면 저에게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미숙의 코끝을 스쳤고 그 말에 담긴 저속한 함의는 명백했다. 미숙은 심장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는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며 정말 그래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최태식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은 사모님 같은 매력적인 여성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미숙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왔다고 확신하는 듯했고 오늘 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녁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계산을 한 뒤 유유히 카페를 빠져나갔다. 최태식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미숙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칠게 손을 씻었다. 비누칠을 몇 번이나 반복해도 그가 만진 손등에 남은 끈적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인매는 단호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밀 휴대전화를 꺼내 암호화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보내는 인적 사항에 대해 최고 등급으로 뒷조사를 시작하세요. 최태식 중령. 제7보급 대대장입니다. 미숙은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의 금융거래 내역, 사생활, 과거 근무지에서의 비위 사실, 그리고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모조리 파헤쳐서 오늘 밤 안으로 보고하세요. 먼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수화기 너머에 부하는 사령관의 심상치 않은 분노를 감지하고 즉각적인 복종을 맹세했다. 전화를 끄는 미숙은 최태식이 준 명함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서늘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미숙은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리를 걸어 숙소로 향했다. 이제 적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딸 지은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최태식이 자신에게 접근한 이상 지은을 인질 삼아 더욱 교묘하게 압박해 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은 엄마랑 같이 먹자. 맛있는 거 해놨어. 딸을 자신의 시야 안에 두어 보호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어책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빗줄기는 다시 굵어졌고, 미숙은 작은 모텔 방에 앉아 조사본부에서 보내오는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태블릿 화면에 떠오르는 최태식의 비리 목록은 예상보다 훨씬 방대하고 추악했다. 군납 유류 횡령, 병사 급식비 유용, 그리고 수차례 무마된 성추행 신고 기록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가 지금까지 옷을 벗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상급부대 감찰 장교들에게 뇌물을 먹여 입을 막아왔기 때문이었다. 미숙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단순히 썩은 사과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썩은 가지 전체를 쳐내기로 결심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으르렁거리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미숙은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 있었다. 그때 모텔 주차장으로 낯익은 검은색 차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최태식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 약속을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이 묵고 있는 숙소를 알아내어 찾아온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스토킹이자 위협이었지만 미숙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커튼을 젖혔다. 사냥감이 제 발로 호랑이 굴 앞까지 찾아온 셈이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2라운드를 준비했다. 문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노크 소리였다. 미숙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술 냄새와 함께 최태식의 붉게 상기된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한 손에 양주병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틀을 짚으며 비틀거렸다. 사모님, 제가 위로해 드리러 왔습니다.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의 풀린 혀, 꼬부라진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미숙은 혐오감을 감추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이 밤, 짐승의 탐욕과 사냥꾼의 인내가 좁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최태식의 입에서는 역겨운 단내와 함께 비열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열린 문틈으로 발을 밀어넣으며 마치 이곳이 자신의 안방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굴었다. 박미숙은 본능적으로 솟구치는 사리를 억누르며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시골 안악내의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는 양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딸이 곧 돌아올 시간이라 남들의 눈이 무섭다며 그를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최태식은 그녀의 저항이 싫지 않은 눈치였고 오히려 그런 수줍음이 자신을 더 흥분시킨다고 착각하는 듯했다. 그는 끈적한 시선으로 미숙을 훑으며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최태식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마자 미숙은 문을 걸어 잠그고 소독제로 문손잡이를 벅벅 닦아냈다. 마치 오물을 만진 것처럼 기분 나쁜 감촉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방금 전까지 지었던 약자의 표정을 차갑게 지워버렸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태식은 자신이 사냥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든 파리에 불과했다. 미숙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났고 머릿속에서는 그를 파멸시킬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을 때 미숙은 다시금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은은 복도에서 마주친 낯익은 뒷모습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묻는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미숙은 딸을 꼭 껴안아주며 술 취한 사람이 잘못 찾아왔을 뿐이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은의 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은 그녀가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숙은 딸의 등 뒤에서 어둠 속에 잠긴 부대 쪽을 노려보며 이 공포의 근원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미숙은 본격적으로 부대 주변의 탐문을 시작했다. 그녀는 군인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회마트인 군관사마트 근처를 배회하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했다. 장바구니를 든 척하며 계산대 줄에 서 있는 동안 그녀는 부사관 부인들의 대화 속에서 최태식의 악명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대대장이 회식 때마다 부하들의 아내까지 불러내 술 시중을 들게 하려 했다거나 지역건설업체 사장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러 다니느라 부대를 비우는 일이 잦다는 이야기를 험담하듯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은 미숙의 머릿속에 꼼꼼하게 기록되었고 곧장 조사본부로 전송될 첩보가 되었다. 오후가 되자 미숙은 부대 울타리 너머로 훈련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야산의 산책로로 향했다. 망원 렌즈가 달린 소형 카메라를 꺼내든 그녀는 훈련 중인 병사들의 모습을 관찰하던 중 지휘 통제실 앞에 나와 있는 최태식과 지은을 발견했다. 최태식은 지휘봉으로 지은의 군복 단추를 툭툭 건드리며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고 지은은 차렷 자세로 굳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권력에 의한 괴롭힘이었다. 멀리서도 최태식의 거만한 태도와 지은의 위축된 어깨가 선명하게 보였고 미숙은 셔터를 누르며 그 결정적인 순간을 증거로 남겼다. 그날 저녁 미숙은 지은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모텔방에서 조사본부로부터 도착한 암호 파일을 열어보았다. 태블릿 화면을 가득 채운 문서는 최태식과 지역 유지들 간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들이었다. 그는 부대 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고 그 돈으로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자신의 비위를 덮어왔던 것이다. 심지어 그가 과거에 근무했던 부대에서도 비슷한 성추문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은폐되었다는 기록까지 발견되었다. 미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군의 명예를 건 단죄가 되어야 했다. 그때 지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대장이 내일 저녁에 어머니를 모시고 부대 밖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지은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대대장이 인사 고과를 들먹이며 반강제적으로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 미숙은 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가 또 그 불쾌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미숙에게는 이것이 기다리던 기회였다. 저기 제 발로 마련해준 처형대. 그곳이야말로 최태식의 몰락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미숙은 밤새도록 내일 있을 회식을 위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헌병대 수사팀장에게 문자를 보내 내일 저녁 작전 개시 시간을 통보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복과 계급장이 든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삼성 장군의 정복은 지금 이 낡은 가방 속에 깊이 잠들어 있지만 내일 밤이면 그 찬란한 위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미숙은 잠든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죽여 우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을 몰고 올 지휘관이었고 내일 밤 그 폭풍은 최태식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었다. 새벽녘 창밖으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미숙의 차분한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그녀는 최태식이 보낸 느끼한 안부 문자를 확인하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사모님, 오늘 밤은 특별히 더 아름다우실 거라 기대합니다. 라는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미숙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화면을 껐다. 대답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굳은 몸을 풀었다. 전장에 나가기 전 장수가 갑옷을 입듯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조여매는 시간이었다. 날이 밝자 미숙은 시장에 나가 가장 평범하고 수수한 옷을 골라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최태식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기록된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있었고 핸드백 안쪽 깊숙한 곳에는 헌병대 호출기가 숨겨져 있었다. 지은은 출근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미숙은 미소로 딸을 안심시켰다. 오늘 밤이 지나면 지은은 다시 예전처럼 당당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미숙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표정을 점검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오후 늦게 최태식의 부관이 모텔 앞으로 미숙을 데리러 왔다. 그는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열어주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지만 그 눈빛에는 대대장의 사적인 심부름을 한다는 불만과 미숙을 향한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미숙은 차에 오르며 차 안의 냄새를 맡았다. 방향제 냄새로 덮으려 했지만 희미하게 배어있는 담배 냄새와 남자들의 땀 냄새가 이 차 안에서 어떤 미략들이 오갔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차는 부대를 지나 시내 외곽의 으슥한 가든형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은밀한 회동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처럼 보였다. 식당에 도착하자 미리 와 있던 최태식과 그의 측근 장교들이 일어나 미숙을 맞이했다. 루마는 이미 술판이 벌어져 있었고 지은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태식은 상석에 앉아 미숙을 자신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그의 얼굴은 벌써 술 기운이 올라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모님, 오늘 밤은 우리 지은이의 미래를 위해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겁니다. 그의 말에 동석한 장교들이 비굴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미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이 올랐음을 알렸다. 미숙은 술을 못한다며 사양했지만 최태식은 막무가내로 잔을 채웠다. 그는 어른이 주는 술은 받는 게 예의라며 군대식 문화를 강요했고 미숙은 억지로 잔을 입에 댔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에 떨고 있는 지은과 그런 지은을 곁눈질하며 음담 패설을 늘어놓는 장교들을 번갈아 훑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미숙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호출기의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다 못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시각. 식당의 루마는 담배 연기와 알코올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최태식 중령은 이미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미숙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부하 장교들을 먼저 내보냈고 루만에는 이제 최태식과 미숙 그리고 공포에 질려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지은만이 남아 있었다. 최태식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은의 인사 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부대 내 자신의 집무실로 가자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밤늦은 시각에 민간인을, 그것도 부하의 어머니를 부대 안으로 들이겠다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에게 규정 따위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지은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려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일 업무 시간에 정식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하며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었다. 하지만 최태식은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대대장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냐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에 지은은 어깨를 움츠리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처럼 그가 제 발로 자신의 범죄 현장인 집무실로 초대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미숙의 눈빛은 겁먹은 척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최태식의 관용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다시 부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위병들은 술 냄새를 풍기는 대대장의 차가 들어오자 거수경례를 붙였지만 뒷좌석에 앉은 낯선 중년 여성에 대해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차는 본청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정막이 감도는 복도를 지나 대대장실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최태식은 도어락을 열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미숙을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이 부대에서 그가 왕으로 군림하는 성역이자 수많은 부조리와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 밀실이었다. 방 안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양주 진열장이 놓여 있어 군부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접견실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최태식은 상석에 털썩 주저앉으며 지은에게 차를 타오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명백히 미숙과 단둘이 남기 위한 수작이었다. 지은이 망설이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자 최태식은 눈을 부라리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미숙은 딸에게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밖으로 내보냈다.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끈적하게 변했다. 최태식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며 미숙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것은 지은의 장기 복무 심사 추천서였고 그의 손끝 하나에 한 젊은 장교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볼모였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는 미숙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지은이는 군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밀어주면 별도 달 수 있는 게 이 바닥 생리입니다. 그는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양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내용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매관매직과 다를 바 없었다. 미숙은 두 손을 모으고 제발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의 비굴한 태도에 최태식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본색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최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숙이 앉아있는 소파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소파가 푹 꺼지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불쾌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미숙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로 노골적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제가 지은이를 딸처럼 아끼는 만큼 어머님도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손이 미숙의 어깨를 타고 내려와 등을 더듬기 시작했다. 역겨운 술 냄새와 담배 쩐내가 미숙의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 즉 그가 성상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육성이 필요했기에 참고 견뎌야만 했다. 미숙은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손을 피하는 척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대장님,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그녀가 순진하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 최태식은 콧방귀를 퀴며 비웃었다. 그는 돈 따위는 필요 없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외로움을 달래줄 따뜻한 밤이라고 서슴없이 내뱉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신다면 지은이의 진급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신다면 그는 말을 흐리며 서류를 집어들어 찢는 시냅을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닌 명백하고도 추악한 협박이었다. 미숙은 이 모든 대화가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지막 떼기를 받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정말 제가 대대장님과 하룻밤을 보내면 우리 지은이를 괴롭히지 않고 진급시켜 주시는 건가요? 약속하실 수 있나요? 최태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숙의 뺨을 어루만지며 확언했다. 제 명의를 걸고 약속하죠. 이 부대에서 제 말은 곧 법입니다. 사령관 할아버지가 와도 제 결정은 못 바꿉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고 미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그를 세울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때 갑자기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은이 뛰어들어왔다. 문 밖에서 불안에 떨며 귀를 기울이던 지은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앞뒤 재지 않고 난입한 것이었다. 최태식은 산통을 깬 지은을 보며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미친년이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나가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재떨이를 집어 던지려 했고 지은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미숙은 더 이상 연기를 지속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최태식이 지은에게 다가가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미숙은 순식간에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떨던 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미숙은 최태식의 팔목을 낚아채며 평생 단련된 군인의 악력으로 그를 제압했다. 최태식은 난데없는 힘에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미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냉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자네인 것 같군. 최중령, 미숙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던 사령관의 위엄 있고 묵직한 톤이었다. 최태식은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아줌마가 갑자기 하대를 하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미숙은 잡고 있던 그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지은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지은 역시 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등에서 느껴지는 단단하고 익숙한 기운은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미숙은 핸드백을 열어 천천히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최태식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 정체가 뭐야? 헌병대라도 부를 셈이야. 그가 헛웃음을 치며 물었지만 식은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이 좁은 방 안의 공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둔감한 그조차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미숙은 핸드백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지갑을 펼쳤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 장성에게만 지급되는 금속 신분증이 꽂혀 있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세 개의 황금빛 별. 그것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최태식의 오만함과 권력을 산산조각 낼 심판의 별이었다. 최태식의 시선이 그 세 개의 별에 고정되는 순간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미숙은 나직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자네가 말한 그 법,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정지했다. 최태식의 시선은 박미숙이 내민 가죽 지갑 속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는 세 개의 금빛 별에 못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군단장급 지휘관을 의미하는 그 계급장은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볼 수 있는 가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묵직한 권위와 범접할 수 없는 힘을 뿜어내며 최태식의 동공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별의 개수는 변함없이 3개였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성적 농담에 고개를 숙이던 초라한 중년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위 지휘관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당신... 아니... 장난의 최태식은 뒷걸음질 치며 헛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이것이 몰래 카메라거나 정교한 사기극일 것이라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다. 감히 일개 아줌마가 장군 사칭을 하다니. 헌병대에 넘겨버리겠다고 소리치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미숙은 그런 최태식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지갑을 거두고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기품과 억누를 수 없는 패기가 서려 있어 최태식은 본능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었다. 술기운은 이미 식은 땀과 함께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충성. 작전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지은은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권력의 실체를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다. 딸의 경례 소리는 이 상황이 현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타였다. 최태식은 지은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다시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무릎에 힘이 빠져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머릿속에서 박미숙이라는 이름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육군 내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여성 장군. 그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성이었다. 미숙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터치하며 짧고 간결하게 명령을 내렸다. 진입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무실의 유리를 깨트릴 듯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고요했던 부대의 밤하늘을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창밖이 요란한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 불빛으로 번쩍였고 멀리서 군용 트럭과 세단들이 들이닥치는 굉음이 들려왔다. 최태식은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위병소 바리케이드가 박살나 있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헌병대 마크가 선명한 차량들이 본청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최태식 중령. 미숙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다. 최태식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미숙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군인의 자세로 오만 방자했던 부하 장교를 심판하는 재판관의 눈을 하고 있었다.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지휘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를 착취했다. 그리고 감히 상관인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협박을 가했다. 미숙의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최태식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미숙의 표정에는 자비가 없었다. 쾅 집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완전 무장을 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검은 헬멧과 총구는 정확하게 최태식을 겨누고 있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와 신속하게 최태식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최태식, 너를 군형법 위반, 뇌물수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의 건조한 미란다 원칙 고지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최태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그의 위세 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대대 작전장교와 주임원사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다. 그들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지만 미숙이 천천히 걸어 나오자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며 차렷 자세를 취했. 미숙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명령했다. 이 부대의 지휘권은 지금 이 시각부로 박탈된다. 부대원 전원은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간부들은 전원 회의실로 집합해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는 즉시 구속 수사하겠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간부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며 허둥지둥 움직였다. 부대는 순식간에 미숙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미숙은 다시 집무실로 눈길을 돌렸다. 바닥에 끌려가는 최태식은 미숙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건 함정 수사입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추태에 미숙은 혐오스럽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끌려가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네가 말했지. 밤마다 외로우면 말하라고. 이제 감방 독방에서 그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최태식은 공포에 질려 눈을 까디집었고 헌병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밖으로 끌고 나갔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엉망이 된 소파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만이 방금 전의 폭풍을 증명하고 있었다. 구석에 서서 멍하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미숙은 재빨리 다가가 딸을 부축해 안았다. 방금 전까지 냉철한 지휘관이었던 그녀의 눈빛이 다시 따뜻한 어머니의 것으로 돌아왔다. 지은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미숙의 품 안에서 지은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서름과 공포가 어머니의 체온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다. 미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부대 연병장에는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최태식의 라인이라 불리던 간부들이 줄줄이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미숙은 이 수술이 단순히 최태식 한 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걸고 이 부대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별의 빛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은 악을 비추는 정의의 등불이었다. 잠시 후 미숙의 부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격례를 했다. 사령관님 본부에서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보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은아, 엄마는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 너는 푹 쉬고 있어.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지은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느끼는 무한한 존경과 자부심이었다. 미숙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미숙의 뒤로 수많은 병사들이 창문에 매달려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오늘 밤의 사건이 평생 잊지 못할 전설이 될 것이었다. 비가 그친 밤하늘 구름 사이로 진짜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미숙의 어깨 위에서도 보이지 않는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헬기장으로 향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비린내는 사라지고 상쾌한 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시간이었다. 새벽 2시 제7보급 대대의 연병장은 대낮처럼 밝혀진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혼돈과 질서가 교차하는 기묘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파견된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부대 곳곳을 누비고 있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최태식 중령이 구축해 놓았던 견고한 부패의 성벽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잔해 속에서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끄집어내어지고 있었다. 막사 창문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병사들이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어떤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경외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 밤 부대의 주인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독재자가 아니었다. 임시 조사실로 꾸며진 대대 회의실 안은 살벌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갑을 찬 채 철제 의자에 묶여있는 최태식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기세 등등했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베테랑 군 수사관이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그동안의 비리 혐의를 조목조목 읊어대고 있었다. 최태식은 간간히 억울하다며 신음 같은 항변을 내뱉었지만 수사관이 내민 증거 자료들을 볼 때마다 그의 입은 점점 더 굳게 다물어졌다. 그 자료들은 박미숙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수집한 완벽한 범죄의 기록들이었다. 수사관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밤마다 외로움이 견디기 힘드시다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태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적나라했다. 그 끈적하고 저속한 음성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지자 최태식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희롱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어떻게 유린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수사관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통보했다. 최태식의 어깨가 툭 떨어지며 그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부대 밖에서도 대대적인 소탕 작전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박미숙의 지시에 따라 헌병대와 공조한 경찰 병력이 최태식과 유착 관계에 있던 지역 건설업체와 유흥업소들을 급습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단속반에 의해 이중 장부와 뇌물 공여 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이 압수되었고 최태식의 뒷배를 봐주던 지역 유지들은 줄줄이 연행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든든한 방패막이라고 믿었던 최중령이 삼성 장군에게 짓밟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했다.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던 검은 카르텔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다시 부대 안. 박미숙은 사령관 정복으로 갈아입고 임시 지휘소에 앉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보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피로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최태식 한 명을 처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사기록을 검토하며 최태식의 비리에 동조하거나 방조했던 간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썩은 사과 상자 안에 멀쩡한 사과를 넣어두면 함께 썩는 법이었다. 미숙은 이번 기회에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고 필요하다면 전역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새벽 4시가 넘어가면서 줄줄이 엮여 들어온 하위 장교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의 죄를 폭로하고 최태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개 중에는 지은을 괴롭히는데 일조했던 그 작전 장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했지만 미숙은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일갈했다.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용기가 없는 군인은 전장에 나갈 자격도 없다. 그녀의 한마디는 그들의 비겁한 영혼을 꿰뚫었고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지은은 의무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요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지휘하는 이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기에 두려움보다는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미숙이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려한 견장을 단 장군의 모습이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길은 따뜻했다. 미숙은 지은에게 다가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넸다. 많이 놀랐지. 이제 나쁜 놈들은 다 잡았어. 더 이상 널 괴롭힐 사람은 없다. 엄마의 말에 지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최태식을 호송할 헌병대 호송차가 본청 건물 앞에 도착했다. 포승줄에 묶인 최태식이 양옆에 헌병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을 걸어 나왔다. 그는 밤새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이었다.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쏟아져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동안 그에게 억눌려 숨죽여 지내던 병사들의 눈에는 통쾌함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최태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호송차의 철창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박미숙은 호송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뒤에는 수사를 지휘한 조사본부장이 서 있었다. 사령관님,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추가적인 혐의점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네. 피해를 입은 병사들과 간부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보상 절차도 즉시 시작하게. 부서진 건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녀는 끝까지 부하들을 챙기는 참군인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조사본부장은 존경심을 담아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침 해가 산능선을 타고 올라오며
부대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밤새 내리던 비에 씻겨 내려간 부대의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다. 미숙은 지은과 함께 연병장을 천천히 걸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멈춰 서서 두 사람에게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 경례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다. 지은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답례했다. 미숙은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폐허가 된 땅 위에는 다시 희망이라는 이름의 싹이 트고 있었다. 미숙은 서울로 복귀하기 전 부대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훈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는 거대한 거인과도 같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군복을 입은 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전우를 해친다면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적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연병장을 울렸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다시는 이 부대에서, 아니, 대한민국 육군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화답으로 터져 나왔다. 훈시를 마친 미숙은 헬기장으로 향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은을 꽉 껴안았다. 엄마는 늘 내 뒤에 있어. 하지만 이제는 네가 스스로 앞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사령관님 아니, 엄마, 사랑해요.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헬기에 올랐다. 이륙하는 헬기 안에서 내려다본 부대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딸에게 손을 흔들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의 냉기를 털어내고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박미숙 중장이 근무하는 계룡대 육군 본부의 넓은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지난밤의 악몽 같았던 사건들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도 군 내부는 여전히 거센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제7보급 대대 사건이라 명명된 그날의 일은 전군에 충격을 안겨주었고 국방부는 이를 계기로 고위 장교들의 비위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박미숙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자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를 조용히 체감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용산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최태식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수의를 입고 피고석에 앉은 최태식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그 위풍당당한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찬 눈동자. 그리고 구부정한 어깨는 그가 감옥 독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피해 장병,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최태식의 죄목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성폭력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 피고인 최태식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물어 불명예 전역을 명하며 연금 수급 권한을 박탈한다. 재판장의 묵직한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 안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최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기득권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일 뿐이었다. 그는 끌려나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소리쳤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이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쇠창살뿐이었다. 최태식이 사라진 제7보급 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박미숙의 추천으로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지닌 여성 중령이었다. 그녀는 부임하자마자 병사들의 생활관을 리모델링하고 간부 식당과 병사 식당의 메뉴를 통일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부대 내의 공기였다. 억압과 공포로 짓눌려 있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사라졌던 연병장에는 다시 활기찬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듯 부대는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지은 중위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정체가 밝혀진 후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지은은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눅든 소극적인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급 수송 작전 계획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사단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고 병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들어주는 따뜻한 소대장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어머니의 후광 때문이 아니라 군인 이지은으로서 부대원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박미숙은 모처럼 군복을 벗고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부대 근처의 카페를 찾았다. 이번에는 몰래 잠입하는 스파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외박을 나온 딸을 만나러 온 어머니로서의 방문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오자 미숙은 환한 미소로 딸을 맞이했다. 몇 달 전 빗속에서 공포에 떨며 울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한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씩씩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엄마, 요즘 부대 분위기 정말 좋아요. 병사들도 다들 살만 난다고 하고요.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근황을 전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미숙은 딸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구나. 네가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 사람 소식 들었지. 미숙이 조심스럽게 최태식의 이야기를 꺼내자 지은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듯 했으나 이내 편안한 미소로 바뀌었다. 네, 뉴스에서 봤어요. 12년 형이라니.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 사람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지은은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미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자가 나한테 그랬었지. 밤마다 외로우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건방진 놈. 미숙의 회상에 지은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엄마가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50만 육군 장병들이 다 엄마 자식들인데. 딸의 농담 섞인 위로에 미숙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지휘관으로서 짊어져야 할 고독의 무게를 이해하는 딸의 깊은 속내가 담겨 있었다. 별을 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그 책임감은 때로는 뼈를 깎는 외로움을 동반한다는 것을 두 군인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지은아, 엄마는 네가 군인을 선택했을 때 사실 많이 걱정했어.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아니까. 미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난번 그 일 겪으면서 깨달았어.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너에게는 사람을 움직이는 진심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칭찬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별 3개짜리 사령관에게 받는 훈장보다 더 값진 인정이었다. 지은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제 롤모델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부하를 지킬 줄 아는 지휘관이 될게요. 두 모녀는 카페를 나와 부대 근처의 산책로를 걸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지나가는 군인들이 미숙을 알아보고 흠칫 놀라 경례를 하려 했지만 미숙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지나가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령관이 아닌 그저 딸과 함께 걷는 평범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꼿꼿한 등과 당당한 발걸음에서는 숨길 수 없는 품격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펼쳐질 지은의 군 생활을 마음속 깊이 축복했다. 미숙이 차에 오르기 전 지은은 다시 한번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조심히 가십시오. 이번 경례는 지난번 집무실에서의 떨리던 경례와는 달랐다. 그것은 확신과 존경, 그리고 사랑이 담긴 완벽한 경례였다. 미숙은 흐뭇한 미소로 답례를 하고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딸의 모습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그녀는 다시금 옷깃을 여미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전쟁터와 같은 사령부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지켜낸 딸이 그리고 수많은 정의로운 군인들이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미숙은 가방 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린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젊은 미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다. 여보, 우리 딸 잘 컸어. 걱정하지 마. 차는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를 질주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늘의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3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의 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안도의 빛이었다. 몇 년 후 육군본부 대강당에서는 새로운 장군 진급 신고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에 선 박미숙 대장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훈시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고 수백 명의 장교들이 그녀를 주시했다. 그 중에는 소령 계급장을 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이지은의 모습도 보였다. 미숙의 시선이 지은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날 빗속에서의 약속, 그 치열했던 싸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원고를 내려놓고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군인의 어깨에 달린 별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다릅니다. 하늘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군인의 별은 부하들이 빛나게 해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별의 무게가 곧 생명의 무게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을 울리며 모든 군인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은은 가슴 벅찬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머니이자 상관인 박미숙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길잡이 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강당에 잠시 남은 미숙은 자신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무거운 짐을 진 듯 뻐근했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 밤은 유난히 별이 밝았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그 멍청한 중령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는 피식 웃었다. 밤이 외로우면 이야기를 해달라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미안하지만 내 밤은 당신 같은 놈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벅찬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말이야. 박미숙은 제모를 고쳐 쓰고 또 다른 하루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긴 그림자가 훈장처럼 따라오고 있었다.